또 포인트로? 정부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응해 다양한 국가와 1만 톤가량의 물량 수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사용량 대비 턱없이 부족해 물류대란 현실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머크에 이어 화이자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임상에서 사망률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머크와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의 구매를 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추가적인 구매와 협상을 통해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7개 카드사 노조가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를 분담하자며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명 프리미엄 수입차 업체들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조작, 이른바 디젤 게이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적발 시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 배상 조치에 나서는 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최악의 물류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긴급 대책을 논의했는데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요소수 매점 매석을 단속하는 내용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요소수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범정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요소수와 요소수에 올려인 요소의 매점 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 수는 1만 개 이상입니다. 단속 대상인 요소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은 이전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 부처별로 대응책도 내놨습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요소수 불법 유통 점검을 하고 공정위는 가격 담합 단속에 나섭니다. 국세청도 요소수 입고와 재고 등 현황과 매입 판매처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합니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수입선을 호주, 베트남,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로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 2만 7천 리터를 군 수송기로 수입하고 통관 과정에서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을 5일 이내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어곤 기획재정부 1차관은 범정부 TF에서 베트남으로부터 다음 주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을 확정했고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 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들여오는 물량이 국내 사용량에도 턱없이 모자란 물량이라 전반적인 공급망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수입에 있어서 물론 다른 나라들도 이제 농업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자동차용으로 정제된 요소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원가 경쟁력이 중국이 가장 뛰어난데 다른 나라에서 이제 물류비까지 포함해서 그걸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치산이 맞는지. 한편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난방 발전 등으로 활용되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요 며칠 요소수 대란 문제로 불안해하는 운전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디젤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이 요소수. 디젤차 운전자분들 중에 요소수가 필요한 분과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실 텐데 2016년 이후 출고된 거의 모든 디젤차에는 이 저감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 규제 때문에 의무화가 된 겁니다. 이런 차들이 만약 요소수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 중에 요소수가 떨어진다고 바로 시동이 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시동을 한번 끄고 나면 시동이 다시 걸리지가 않습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건 국내 법규상 그렇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전자제어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막아놓은 건데,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면 요소수가 없어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 개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불법 개조 사실이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국내 요소수 생산 기업들은 원료 재고 소진으로 이달 중 가동이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정밀화학과 금성 ENC 그리고 KG케미칼 같은 요소수 업체들의 차량용 요소 반입은 지난달 15일 이후 전면 중단됐고 기존 재고 역시 이달 말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업체를 요소수 대란의 이 수혜주라고 보는 이유는 앞으로 국내 자체 생산 규모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하지만 이들 업체도 원료가 수입이 돼야 요소수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투자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루빨리 요소수 수입처가 확보되는 게 중요하겠죠. 앞서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이번 주 군 수송기까지 동원해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들여오고 군 비축 물량 20만여 리터도 민간에 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 물류업계에 따르면 2만 리터는 대당 10리터씩 넣어야 하는 화물차 요소수를 2,000대에 넣을 수 있는 이 규모입니다. 군 비축 물량 20만여 리터면 2만 대가 되겠죠. 현재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는 200만 대나 됩니다.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요소수가 대란을 맞으니까 이 디젤차의 종말을 앞당기고 친환경차 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실제 올 들어 새로 등록된 차 중에 디젤차는 이 4대 중에 한 대꼴로 지난 2015년에는 절반이 디젤차였으니까 감소세가 상당히 가파른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전기차는 지금 또 다른 대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이 반도체 대란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마그네슘과 리튬 대란을 생겼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이 차량용 강판에 들어가는 금속의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100%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생산량을 통제하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수출 통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리튬과 히토류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입 품목들 3개 중에 1개는 특정 국가 의존율이 80%가 넘습니다. 지난해부터 그토록 강조했던 소부장 독립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왔죠. 이 덩달아 우리 산업과 물류에도 한파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요소수는 시작에 불과하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정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내년 2월부터 국내에 도입합니다. 이달 중에 40만 명분 선구매 계약에 나선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영국 조건부 사용 승인에 이어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코로나 정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상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증상이 나타나고 사흘 안에 팍스로비드를 HIV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입원 사망 확률이 89%까지 줄어듭니다. 몰루피라비르 복용 시 입원 사망 확률이 약 50% 줄어든다는 임상과 비교하면 꽤 큰 효과입니다. 한편 백신 출시 당시 글로벌에서 구매 경쟁이 있었던 만큼 경구용 치료제 역시 선점 경쟁이 예상됩니다. 올해 말까지 화이자가 생산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는 약 18만 명분, 머크는 1,000만 명분 남짓. 정부는 현재 선구매 협상 중인데 올해 내년에 배정된 예산은 약 362억 원으로 추가 편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7일 11월까지 경구용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머크와는 20만 명분, 화이자와는 7만 명분이 계약된 상태이며 나머지 13만 4천 명분은 머크, 화이자, 로슈 등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환자 한 명이 먹어야 하는 치료제 분량이 5일치인데 이때 드는 약값은 몰루피라비르 기준 약 83만 원으로 다소 가격대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1급 감염병이라 해당 비용은 국가가 모두 부담하지만 증상 초기에 써야 하는 약인 만큼 재택치료에 들어가는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필요할 수 있어 예산에 대한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이 8일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경구용 치료제 개발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빠르다고 평가받은 대웅제약은 임상 3상 진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신풍제약은 임상 3상 첫 환자 등록을 마쳤고 종근당은 우크라이나 보건부가 임상 3상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임상, 특히 3상에는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 피험자 모집이 쉽지 않아 빠른 상용화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2015년 수입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금 요소수 사태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차량 테스트 당시에는 켰다가
실제 주행 시에는 꺼서 환경 기준은 통과하면서도 연비는 높이는 교묘한 꼼수를 부렸던 사건인데 당시 수입차 업체들이 대규모 리콜도 단행하고 했습니다만 이 벤츠와 아우디, 이 포르쉐까지 이 수입 경유차들에서 비슷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근 기자입니다.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됐다. 폭스바겐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포르쉐와 일본 브랜드 닛산이 배출가스 규정을 준수했다며 차량 본인 내부에 표시한 문구입니다. 정말 그럴까? 두 업체는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과 같은 저감 장치를 정상 작동시키고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연비와 출력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 인증을 받고 허위 정보로 판매한 두 업체의 차량은 6천여 대에 이릅니다. 특히 닛산이 지난해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한 상황이라 포르쉐를 향한 공정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포르쉐 코리아 측은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포르쉐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올해 10월까지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뛸 정도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속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할 만하죠. 내가 돈을 낸 만큼의 그 값어치랑 그 신뢰를 잃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 업체가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검사 결과 공개를 자동차 업체에 맡기면 나중에 조작이란 것이 밝혀졌을 때 소비자들에게 나쁜 기업이란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게 공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법규에 담기면 더 좋고요. 배출가스는 국민 모두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매되는 차에 대해서 검사 결과가 어떠하다를 모든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항상 확인할 수 있게 표시를 어디에인가 해야 된다.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포르쉐. 그동안 쌓아왔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네네. 이 요소수가 부족한 시기에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일이긴 한데 맞습니다. 네,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불법 조작 경유차들이 여전히 지금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이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질소 산화물이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된다 이건데 이 질소 산화물이 일종의 발암물질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초미세먼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질소와 산염소가 만나면서 생성되는 그런 화합물인데요. 엔진에서 이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될 때 발생을 합니다. 네. 이 질소산화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대기 중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노출되면은 기관지염이나 뭐 천식 이런 것들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태양광선과 만나면은 오존을 생성한다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공기 중으로 좀 배출된 양의 7% 정도가 초미세먼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인체와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논란이 한번 됐는데 그 뒤에도 문제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디젤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최근까지도 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불법 조작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2015년도에 아우디 폭스바겐을 시작으로 해서요. 2016년도에는 닛산 브랜드,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아우디와 포르쉐, 그리고 이후에는 스텔란티스 그룹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FCA 그룹이 이렇게 또 적발이 됐고요. 또다시 네.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브랜드,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보시는 것처럼 벤츠, 닛산, 포르쉐 브랜드들이 이렇게 꾸준히 불법 조작으로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지금 표에 네네. 보면은 위반 내용에 이제 EGR이 있고 SDR인가요? SCR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각각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저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용어가 좀 낯설긴 한데요.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저렇게 EGR과 SCR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EG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엔진이 연소를 하지만 이게 완전 연소를 100% 하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완전 연소한 배출가스를 다시 이렇게 연소실로 보내주게 되는 건데요. 그때 저 그림을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그림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연소실로 보내주는 모습이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신 좀 이렇게 연소를 낮은 온도에서 좀 하다 보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좀 보셨듯이 출력과 연비 이게 좀 떨어져서 고출력 차량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그런 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CR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 장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질소산화물이라는 이런 특정 화합물을 원래 물질인 질소와 또 산소 이걸로 이제 다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 알게 된 그 요소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요소수가 분사가 되면서 이 화학 반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사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배출을 하지 못하겠죠. 지소산화물이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유로 6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이 디젤차에는 요소수 장착이 의무화가 됐고요. 그리고 요소수가 부족하면 이 시동 자체가 제대로 걸리지 않게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소수를 적게 사용하도록 조작하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적발된 브랜드를 좀 살펴보니까 포르쉐 같은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거의 매년 적발이 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 폭스바겐 산하에 있는 그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폭스바겐 그룹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아우디 같은 브랜드도 있고요. 또 폭스바겐 물론 있고요. 그다음 뭐 스코다, 세아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브랜드가 하나의 그 속한 자동차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 스포츠카를 만들면서 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위반 사항들을 좀 생산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폭스바겐 그룹의 그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가장 궁금한 점인데 문제는 네.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이제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에 최근에 조치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2019년도에 스텔란티스 그룹의 경우에는 과징금 73억 원이 이제 부과가 됐고요.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79억 원,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3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이 벤츠가 이제 642억 원, 그리고 닛산이 9억 원, 또 포르쉐 같은 경우는 10억 원의 과징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 최근 이제 매년 적발되고 있는 그 포르쉐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과징금이 39억 원과 1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제 올 3분기 포르쉐가 3분기까지죠. 포르쉐가 밝힌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무려 78%가 더 증가했습니다. 저 오른쪽 표인데요. 예. 증가하면서 이제 36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4조 9천억 원에 넘고요. 5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르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정부의 그런 과징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껌값에 불과한 그런 입장이 되겠고요. 소비자단체에서는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 포르쉐의 태도를 문제를 삼는 반면에 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좀 안일한 정책 대처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솜방망이다. 다른 나라는 아닌 모양이죠? 네, 일단 뭐 독일의 경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디젤 게이트가 한번 터지면서 이 자국민들에게 1조 3천억 원의 그 배상금을 배상하라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독일 자동차청에서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이제 과징금으로 매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글로벌 자동차들이 다 모여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 그 지난 디젤 게이트 당시에 피해 배상 금액으로 이제 17조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급을 해라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예. 또 이 같은 피해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를 더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아예 그냥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브랜드 철수 또는 판매 금지 처분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불법 조작 차량을 좀 구매한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그 선제적인 조치는 조금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불법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 조치가 좀 내려지면
이를 따라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소극적인 그 대응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더군다나 이제 친환경차로 좀 빠르게 우리가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런 수입 경유 차량들의 어떤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같은 문제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남은 디젤차 재고만 털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이런 수입차 브랜드들의 어떤 그 비윤리적인 행동도 예.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차 브랜드들이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하는 부분도 문제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정부가 이렇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뭐 밝혀진 게 있습니까? 뭐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뭐 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좀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대처라기보다는 좀 소극적인 대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글로벌 리딩 국가들과의 회의에서부터 기후 협력 그리고 유럽 4개국 정상들과의 비즈니스 외교까지 숨가팠던 일정을 정원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 단독 면담을 시작으로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2년 만에 만난 G20 정상들은 코로나19로 곳곳에 막혀있는 글로벌 공급망 복원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는 만큼 세금을 물리겠다는 디지털세 도입에도 목소리가 일치했습니다. 다만 탄소 중립 2050 목표에는 몇몇 국가들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G20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공급망 관련 회의를 소집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야심을 여실히 드러낸 겁니다.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외교 공백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황 면담을 시작으로 G20 정상회의와 공급망 정상회의까지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글래스고로 떠나 기후변화 논의에 참여합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는 10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이어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40% 상향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혀온 우리나라는 일단 목표 설정에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부담도 떠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COP26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제 헝가리로 이동해 비셰그라드 그룹과 본격적인 경제 외교에 나섭니다. 헝가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국빈 방문일 만큼 외교 사각지대였습니다. 기업들은 빨랐고 정부는 늦었습니다. 헝가리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로 구성된 비셰그라드 그룹은 이미 우리 기업들의 유럽 최대 생산기지가 됐습니다. 유럽의 새로운 제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V4는 EU에서 한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이자 650배가 넘는 기업이 진출한 최대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비셰그라드 비즈니스 포럼에 초청됐습니다. 또 4개국 정상들과 모두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은 비행거리 22,800km, 30시간에 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33차례의 공식 일정을 통해 8차례 연설과 발표를 했습니다. 8번의 양자회담까지 소화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순방을 동행한 정원우 청와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 순방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미국의 이 공급망 관련 정상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라는 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급망 관련 정상회의는 G20과는 별도로 열린 회의입니다. 예. 현지에 저희도 도착해서야 일정에 포함되면서 기자들 역시 굉장히 궁금해했던 부분인데요.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급망 회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석하는데 다른 참석국들은 알려줄 수 없다. 이게 사전에 공지된 내용이었고요. 예. 회의 개최 이후에 드러난 명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개 국가가 참여했고 중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회의를 열었다. 이 공급망 패권을 놓고 이제 미중 간의 일종의 좀 신경전이 엿보인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대면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물리적으로 중국을 제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미중 공급망 패권 경쟁 속에서 이번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가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맞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빠진 회의에 우리는 또 우방국으로 들어간 상황인데 이러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이런 4대 그룹이 44조 원의 투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과는 이 경제 동맹이 공고하게 구축이 돼 있지만 중국과의 외교 공백을 메워야 하는 부담이 이번을 계기로 더 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경우 지난해부터 방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요소수 부족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사드 사태와 같은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 중국과는 외교적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도 산적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과의 경제 동맹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이 반도체 자료 제출 요구 등 과도한 요구들을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경제 외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공급망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대우를 해줬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 당장 중국의 이 수출 규제 타격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우리가 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꽤 좀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문 대통령의 그 외교 일정을 보면요. 양자 회담 일정들을 보면 주로 유럽 국가들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도 보시면은 헝가리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셰그라드 4개국과 경제 외교가 활발했는데요. 예. 유럽으로 공급망 동맹을 확대하는 측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셰그라드 4개국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기업 650여 개가 진출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래 공급망 협력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 협력 논의가 굉장히 컸는데요. 예. 배터리 3사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등 모두 이곳에 생산 공장을 두고 최근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외에도 IT와 화학, 금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고 미국과 중국에 치우쳐 있는 이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비셰그라드 경제 외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이제 한미 한일 정상회담 기대감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성사가 안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네. 이 대북 대화 재개의 모멘텀으로 종전선언이 꼽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상들이 발표할 만큼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번에 그 한미 외교장관 협의가 있었고 북한도 대화 재개 쪽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속도의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고요. 예. 한일 정상회담의 여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일본이 의도적으로 대화를 피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경우는 그 선거를 치르고 COP26에 참석해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고요. 그래서 반나절 정도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또 헝가리 국빈 방문이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동선이 겹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로가 바빴군요. 다만 좀 의지만 있다면 두 정상이 좀 만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항상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원우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정할 때 단지별 입지 조건을 더 반영해주기로 하면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는 기존보다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모호했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을 발표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분양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택지비를 계산할 때 단지 규모나 교통 요건, 용적률 등 개별 단지 특성을 더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분양가에 발목이 잡혀 분양을 미뤘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26개에 달하는 건축 가산비 인정 항목을 명확히 바꿨고 지자체 심사로 조정 가능한 항목은 정부가 권장 조정률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복 예상, 임의 삭감 등 심사 오류 사례가 많았던 항목도 바로잡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통해 주택 공급이 증가해 집값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 성격이 커서 사업 주체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 기대만큼 주택 공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는 청약제도 하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분양가가 과도하게 통제되는 상황에서는 정비사업단지에서 사업성 등을 우려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 원리를 위배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워낙에 자재비가 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시장 원리에는 원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건설업계는 이번 개편에 대해 임의적인 분양가 삭감 등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개선 방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앞두고 카드사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와 빅테크에 대한 특혜 제공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심한 경우 국내 카드 결제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국내 카드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오는 15일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 수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노조는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를 강행한다면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이런 동일한 가맹점 수수료 제도에 대한 폐단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 한 400여 명이 권고사직이라는 밀명 아래 직장을 떠난 기억이 있습니다. 금년에 또한 또 3년 후에 저희들 직원들은 여전히 또 거리로 내몰릴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지난 12년간 13차례 인하됐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분담 등을 명분으로 올해도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8%로 세액공제를 고려하면 약 92%의 가맹점이 사실상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카드사 노조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자영업자를 방패막이 삼아 여론을 호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당, 그리고 만만한 금융회사들을 목졸라서 대형 가맹점주들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금융위원회를 규탄합니다. 카드사와 빅테크 업체 간의 수수료율 격차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빅테크 업체의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2배에서 3배가량 높습니다. 때문에 카드사만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수료율만 자꾸 적격비용 산정하는 그런 룰을 차라리 그럼 빅테크사한테 적용을 해서 똑같이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빅테크사들 적용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카드사들도 폐지를 하든가, 이렇게 좀 동일하게 맞춰주고 이제 빅테크사들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카드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최악의 경우 국내 카드 결제 시스템이 마비돼 소비자들의 불편도 우려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카드 수수료율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몇 년 전 유동성 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동국 제강이 13년 만에 최대 실적이 기대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제품인 컬러 강판 생산량을 오는 2030년까지 100만 톤으로 늘리고 매출도 2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컬러 강판 시장 규모는 약 240만 톤. 이 시장에서 동국 제강은 점유율 35%로 포스코 강판과 KG 동부제철 등을 따돌리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에선 처음으로 럭스틸이라는 철강 브랜드를 선보이며 지난 10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공을 들인 덕분입니다. 컬러 강판 전체 판매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에도 한창입니다. 이러한 컬러 강판 사업을 이끌어온 인물은 장세욱 부회장. 이른바 초격차 전략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10년, 생산량은 지금보다 18% 많은 100만 톤으로 매출은 43% 증가한 2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해외 거점 또한 지금의 멕시코와 인도, 태국에서 나아가 미국과 폴란드, 호주와 베트남까지 넓혀 48만 톤 수준인 수출 물량을 65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각오입니다. 2030년까지 미국, 폴란드, 베트남, 호주로 추가 진출을 검토하여 7개국 8개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의 전초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컬러 강판 제조 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코팅용 접착제나 화석연료 가열을 최소한으로 해 탄소 발생을 줄이는 한편 LNG 사용량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코팅, 노베이킹 형태의 친환경 제조 방식 도입을 위한 소재 및 공정에 관한 연구개발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동국제강. 철강업 호황에 간판인 컬러 강판 사업까지 급성장하면서 13년 만에 실적 역사를 새로 쓸 전망인 가운데 앞으로 10년 또 어떤 성장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또 종목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오늘 저희 카카오뱅크 이야기 먼저 나눠볼 텐데 오늘 장 초반의 낙폭을 그래도 많이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이슈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카카오뱅크 기관 투자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습니다. 이 보호 예수라는 건 기관이 상장 당시 공모주를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카카오뱅크는 지난 8월 6일 아마 상장을 했을 겁니다. 예. 오늘이 3개월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기관이 반드시 파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 시기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더라도 이 기관이 팔 수 있다는 우려가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 기자가 상장 전에도 짚어주신 부분이었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기관이 지금 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39,000원이었습니다. 5일 기준으로 보면 주가는 57,000원 정도로 공모가보다 현재 45%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45%면 기관 입장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클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 해제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기관의 3개월 보호 예수 해지 물량은 506만 8천 주 정도 됩니다. 유한타증권은 이번에 풀리는 기관 확약 지분은 상장 주식수 대비 1.1%에 불과하긴 하지만 실질 유통 물량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5.9% 수준으로 매도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요 주주인
넷마블과 스카이블루 럭셔리 인베스트먼트 물량까지 합치면 2,030만 주에 대한 의무 보유 제한이 해제가 된 겁니다. 참고로 넷마블은 보호 예수가 없었던 이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이미 2차례에 걸쳐 매도한 바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넷마블이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지분을 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물량도 그렇고 사실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단위 물량이 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2월에 풀리는 기관의 6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 1,326만 주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풀리는 물량 대비 2배 넘는 물량이라는 점 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도 주가가 밀리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3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5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25% 감소했고 증권가 예상 수준에서는 30%가량 밑돌았습니다. 대손 비용이 크게 증가한 탓인데요.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이 4분기 순이익은 평균 644억 원으로 3분기 대비 23.8%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는 72,400원입니다. 오늘 종가와 비교하면 30%가량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과 목표 주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가끔 살펴봤지만 이렇게 카뱅을 보니까 보호예수 물량 일정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일정들 좀 있죠? 네, 사실 이번 주에 유독 많습니다. 달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크래프톤은 오는 10일이 고비입니다. 카카오뱅크와 나흘 차이로 상장했던 크래프톤은 오는 10일 3개월 의무 보유 제한이 풀리는데 이번에 풀리는 물량은 기관 투자자 배정 몫의 23.8%나 됩니다. 다만 오늘 크래프톤의 주가가 한 44만 원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는데 이 공모가의 주식을 받은 기관이 지금 크래프톤을 매도한다면 꽤나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 물량이 당장 출회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사실 공모가 밑돌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크래프톤은 오는 10일 있을 MSCI 반기 리뷰에서 지수에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크래프톤의 상황과 일정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에서 목요일에 SKI 테크놀로지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1일 상장한 SKI 테크놀로지는 반년 만에 최대의 고비를 만납니다. 오는 11일 5,293만 주 금액으로는 무려 8조 450억 원 규모의 물량이 풀립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중 82%는 최대 주주인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주식이기 때문에 당장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다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재무적 투자자인 2대 주주 프리미어 슈페리어가 보유한 627만 주의 의무 보유 제한이 풀린다는 점은 우려 요인입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이 받은 물량 중 이번에 풀리는 물량이 전체 24.9%로 가장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또 SKI 테크놀로지 아직 상장 후에 주요 일정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가 흐름과 일정들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또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 위해 기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동참해 주신 서울멜리 회원과 출연진 소속사 여자 프로 선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의 A2G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티커명이 RIVN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이번 티커명은 정말 모르겠는데요. 어딜까요? 사실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마 좀 몰랐던 것일 수 상장을 안 했는데도
이 티커명이 나오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학개미들이 아주 이번 IPO만을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현재 시간 9일에 나스닥에 데뷔를 앞두고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요? 네. 그렇군요. 제2의 테슬라라고도 많이 불리고 우리가 이제 테슬라 워너비 하면 이전에 루시드를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눈 적이 있죠. 예. 루시드에 대해서는 뭐 테슬라와 페라리가 합쳐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전기 픽업 트럭이라는 아주 틈새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뚜껑이 없는 적재함이 달려있는 그 네네. 차량을 픽업 트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좀 사진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차량이 바로 그렇죠. 리비안의 픽업 트럭인 R1T인데요. 보시면 뭐 이제 큰 덩치 그리고 좀 강인한 외관들이 좀 눈에 띄죠. 그래서 오프로드를 달리는 픽업 트럭 시장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한국에서는 사실 좀 보기가 어려운 모델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특히 이 전기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앞으로 2, 3년 내에서 상당히 새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시장도 커질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이 중에서 또 리비안이 가장 먼저 딜리버리 포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좀 흥행할 법도 한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디자인 면에서. 네. 그런데 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여행을 갈 때 리비안이 주목을 받았다. 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리비안이 베이조스의 전기차라고도 불리거든요. 왜 그렇게 불리냐면 이 베이조스 회장이 그때 우주여행을 저희가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우주여행 1호로 나갔을 때 이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과 또 전기 SUV R1S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베이조스 회장이 리비안의 지분을 한 20% 보유하는 등 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 7억 달러 거액 투자에 나선 데에 이어서 직접 연구 시설을 찾아가지고 생산 라인도 살펴보고 또 아마존 딜리버리밴 10만 대를 선주문하면서 사실상 리비안을 시장에 소개한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대항마로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아마존 말고 리비안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 하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부동의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게 바로 포드의 픽업 트럭 F150인데요. 그런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전기 픽업 트럭 리비안에 포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안이 테슬라 좀 비교해서 차별된 점이 있다면 기존의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들과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포드가 리비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당시 또 다른 경쟁자가 바로 GM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첩보전에 방불케 하는 지략 싸움 끝에 리비안과 손잡은 것이 포드라고 하는데 이만큼 미국의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초기 투자를 선점하려고 하는 만큼 리비안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조스 회장이 관심을 보이고 포드가 직접 투자하는 회사다. 굉장히 상장 전부터 기대를 모을 만합니다. 그렇다면 이 리비안이 만드는 차량의 경쟁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리비안의 주력 차량 모델인 전기 픽업 트럭과 또 전기 SUV 이 둘이 이제 형제 모델이라고 불리는데요. 예. 거의 같은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난 9월 출고를 시작한 전기 픽업 트럭을 살펴보겠습니다. R1T 같은 경우는 이제 거친 산악 지형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내구성이 눈에 띕니다. 제로백이 길 위에서 한 3초대이고 마력은 600에서 최고 835마력, 그리고 여기에 4개의 휠에 각각 독립적인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기서 말하는 제로백은 이제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기 자체도 보시면 기존 픽업 트럭보다도 훨씬 더 큰 사이즈입니다. 전장이 한 5m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차의 어떻게 보면 좀 특징인 투박하면서도 심플함이 극대화되지 않았나라고 보이고요. R1T의 가격은 69,000달러, 하나로 7,900만 원 정도이고 내년 초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7인승 SUV 같은 경우는 72,000달러, 한화로 8,240만 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안이 추후 앞으로 새롭게 선보일 차량들은 차량 이 크기가 이보다는 좀 더 작고 또 좀 더 저렴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기차라고 하면 여기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네. 어떤 배터리를 씁니까, 여기는? 바로 한국
삼성 SDI입니다. 아, 삼성 SDI요? 네. R1T에는 이제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EPA 기준으로 한 번 충전으로 최장 505km까지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리비아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3가지의 배터리를 함께 탑재하는 자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삼성 SDI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미국 배터리 공장 부지로 일리노이주를 검토한다는 것도 바로 리비안 공장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이 나왔었고요. 네. 또 이제 사실 이제 한국의 배터리 3사의 미국 전기 트럭 시장 경쟁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앞으로 2년 동안 나올 새로운 전기차들입니다. 그러니까 GM의 허머 EV가 연내 인도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 초에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트랙이 내년 연말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비안에는 삼성 SDI 그리고 GM 허머 EV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그리고 포드의 F 시리즈에는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은 뭐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국내 많은 시장들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은 만도 그리고 시트 소재는 대원화성, 와이어링 하네스는 에코캡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한국 배터리가 힘이 좋으니까 이제 픽업 트럭하고도 굉장히 좀 잘 맞는 모양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9일이면 이제 내일 밤에 최종 공모가가 정해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상장을 하게 될 텐데 공모가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리비안이 이 상장을 앞두고서 신청서를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선 공모가 희망 밴드를 당초에 57에서 62달러에서 72에서 74달러까지 약 15%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모주 물량은 1억 3,500만 주로 똑같았고요. 그래서 만약 리비안의 공모가가 가장 최고점에서 확정될 경우 IPO를 통해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또 기업 가치는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테슬라의 뭐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20분의 1 수준일 텐데요. 그렇지만 도요타를 능가하고 투자사인 포드와 뭐 견주어도 손색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리비안이 아직 가시적인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미래 가치로만 이 시장 가치를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테슬라만큼 주가가 오르는 데에는 얼마나 역량과 그 경쟁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